글쓰기, 책쓰기 팟캐스트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혜정입니다. 네, 양정원 코치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이게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다시 더 이런 사태가 수습이 되지 않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전 국민이 그렇게 지금 힘들게 지금 한 주를 보내고 있네요. 유독 한 주 동안 힘드신 것 같았어요. 아마 뭐 더 현장에 계신 분이나 그 분들 부모님들이나 실제 그 유가족 분들만큼 더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겪고 듣고 또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럼 세월호 관련 아니면 그 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 치면 아마 이 레고로 만든 희망버스 이야기 감독인 그 박성민님 양의 그 감독님의 그 글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글이 그 청와대 그 자유 게시판에 작성자를 박성민 씨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는 글들이 하나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걸로는 조회수가 지금 21만 2천 건이었고 공감수가 22,500건에 댓글만 한 1,400건 이상이 달렸었던, 그래서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파장을 이게 불러일으킨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쓰기, 책쓰기 전문 팟캐스트 방송이에요. 근데 이건 좀 시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 글을 꼭 소개시켜준 이유. 가장 저희가 이제 조정래 작가님의 얘기를 그때 또 소개를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는 작가라는 자기 그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슈를 지금 갖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이 생기는 그 이슈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성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끔씩 제가 이제 그 글쓰기 주제를 드릴 때 본인한테 그게 좀 불편하거나 힘들면 그걸 이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작가라면 그걸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왜 불편하게 생각할까부터 사실은 성찰이 들어가야 돼야지 글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글 자체가 하나가 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강남스타일이 굉장히 떴었다. 그러면 강남스타일이 떴었던 사회적 이유가 뭐였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컨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할 줄 알아야지 흐름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강남스타일 같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강남스타일 썼었을 때 그 글에 대해서 이제 그 흐름을 갖고 약간 그 자카라캉의 철학하고 연결해갖고 문화평론식으로 글을 썼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나름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어떤 열광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 신호로도 일단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사적인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4회차 책쓰기, 글쓰기 전문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꿈꾸는 만년필 작가님들 지난주에 오프라인 모임 하셨던 그 내용들 간단하게 후기에 쓰신 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미션을 드렸었죠. 페이스북 장사의 신을 갖고 인맥과 인연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100일장, 두 번째 100일장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장 주제를 소개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 미션과 관련해서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이 있습니다. 송준호님의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이라는 책 속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문장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글쓰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더 담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책 소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있죠. 삼국지 인물전의 김재욱 작가님 저희가 모시고 소중한 글쓰기 또 책쓰기 노하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4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오프 모임을 하고 꿈꾸는 만년필의 작가님들의 후기를 받았어요. 오픈 모임에 대한. 그 후기에서 기억에 남는 거, 인상적인 분은 어떤 분이 계셨나요?
최규선 작가님께서 그 오프닝 후기를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자리에 이제 도착하셔서, 이제 저에게도 좋은 인상을 또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또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필사로 몇 주간을 서로 온라인에서 뵀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글쓰기를 시켰는데, 정말 이게 많이 이제 멋지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구나. 내공이 있구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기대감을 또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할 때 저희가 전영철 작가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죠. 그래서 글을 이제 엉덩이로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조언이 아닌 제언을 저희가 이제 뭐 드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막 솔직하게, 이런 모습, 현장의 모습들, 앞으로 1년 동안 겪을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매일 쓰시라는 말씀, 비판을 즐기는 것에도 단련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최경 작가님께서 이런, 나름의 느끼신 부분을 또 피드백을 해드렸었죠. 네. 저는 작가님들의 후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요. 늦어서 자리에 앉았는데 조용히 있어서 뭔가 뚫레뚫레 봤더니 세월호에 대한 주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끝나는 시간을 보고 글을 썼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게 몇 분 되셨거든요. 이거 글을 쓰는 모임이라서 다르구나. 그 앞에만 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글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또 모인 공간이니만큼 또 그런 분위기를 또 잘 캐치하시고 거기에 더 작성을 또 빨리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역시 목적이 있고 목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는 큰 행운입니다. 네. 이제 너무 어려워하면서 저를 보면서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인맥과 인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구분을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인맥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인맥과 인연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작가님께서 이제 썼던 글 중에 이제 한 분이 있으세요. 이지원 작가님이 썼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신혜 작가님이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실제 이 미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그래 나 같으면 뭐 인맥과 인연을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 혹시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인맥과 인연. 일단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첫 느낌을 말해보려고 한다면 각각 비즈니스와 사랑이 떠오른다. 사실 인맥이란 말을 들으면 중학교 때 어느 아무개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인데, 인맥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인맥으로 인정하는 동등한 관계일 때 성립한다. 한쪽에게 치우쳐진 관계는 인맥이 아니라 민폐다 라는 말이었다. 우린 소위 대한민국은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에 뛰어든 내가 뭘 많이 알겠느냐는 그 말에 나도 동의한다. 사실 인맥사회의 법칙은 학창시절 때부터 은근히 존재해 왔었으니까. 그래서일까? 인맥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동시에 은밀한 느낌까지 든다.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는 덤. 인연이라는 말은 사실 내가 꽤 좋아하는 단어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꾸준히 연재하는 글이 있는데 이틀 전에 업데이트한 글에 인연이란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난다. 운명도 아니고 인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딘가 로맨틱하고 서로를 특별하게 묶여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평범하다. 난 항상 애매한 것을 좋아하고 확실히 딱딱 선 긋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맥관리와 인연되기는 뭐다 라고 확실히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표현해보자면 인맥은 종이컵이고 인연은 머그컵이다. 한 번 쓰고 나면 구겨버리거나 다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종이컵과 매일 깨끗이 닦고 입에 대며 사용하는 머그컵. 왜 종이컵과 머그컵에 비유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혜 작가님가 처음으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인연과 인맥을 그 종이컵과 머그컵에 이렇게 비유해준 이런 내용들이 참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벌써 딱 비교를 해주면서 대상을 갖다가 이제 사물을 딱 비교해주면서 하니까 훨씬 더 와닿았죠. 종이컵과
머그컵 그 한 줄만 있었어도 어떤지 의미가 좀 파악이 됐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 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보완하면 더 잘 쓰실 내용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같이 이제 공존해 있는 거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비교할까라는 차원에서 각각 스스로 얘기할 때 이걸 비즈니스와 사랑으로 먼저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머그컵하고 종이컵을 비유해서 이제 마무리해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주연 작가님 돋보이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글 중에 기억 남은 게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100일장 네. 관련해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100일장이 진행이 됐었죠. 전 작가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상황을 설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거리를 하나 주고 그 앞 뒤까지 어떤 식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를 스스로 상상을 해서 써보는 내용이었는데 사건의 발단이 된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24일 모 부산모업체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를 50세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예. 근데 이 분께서 이제 소주 10시, 그 운행 전날 오후 10시께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을 했다. 자, 그런데 이분도 50세나 되어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을까? 그리고 이 버스 기사는 정말 한 병만 마신 게 맞을까? 다음날 아침까지였으면 깼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언제까지 술을 마신 걸 거짓말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정신에 버스까지 운전하게 된 사연이 뭘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제를 드리고 상상을 해보는 역할이었죠. 쉽지 않은 상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버스 운전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 미성년자 주니어 과정의 작가님들은 술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어서 예. 조금 더 어려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작품을 뽑았던 게 그 이설아 작가님의 글을 하나 뽑았었어요.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봐 드리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버스 운전 기사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내에게 이메일이 왔다.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단다. 버스 기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그의 목소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떨려왔다. 그 있잖아 여보,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절차가 어렵다 그러던데. 떨리는 기사의 목소리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그의 머리는 아내의 의미심장했던 지난 행적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가끔 전화를 먼저 걸면 아예 받지를 않고 어쩌다 받으면 아내의 목소리 옆에 슬그머니 끼어들던 낮은 목소리. 연락을 피하는 아이들. 아, 그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머뭇거리며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는 곧 후회를 했다. 차분한 아내의 목소리가 답변을 해 주었다. 내 아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한다. 포장마차 밖에 웬 노숙자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포장마차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 들어오지 못한다. 한국 아줌마 특유의 볶은 파마머리를 한 주인이 그를 노려보며 궁시렁거린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중간에 이 노숙자에게 순대를 갖다가 이제 포장해서 이 사람이 주고 나중에 이제 술까지 마시면서 전 진술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경찰 진술을 받으면서 그 책상 위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런 작품이었죠. 보면서 스토리 전개나 그 딱 짜임새가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소설이 처음이 아니시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짧은 순간에 상황을 설정해서 뭔가를 쓰려고 하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순간이 됐을까를 빨리 같이 공감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왜 힘들까라는 생각 자체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들 모두 공감 능력이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왜 이사라 작가님 글도 좋았지만 다른 분들 글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거가 50대 기사였는데 술을 마신 이유가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이유가 많더라고요. 특히 아내에 대한 거. 네. 이 50대의 남자가 사생활이 없나? 꼭 가족이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저희 아버님 세대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 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남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까지도 술을 마셔야 되는 50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일적인 거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는 그런 자화상들을 한국은 갖고 있죠. 사실 슬프죠. 조금 이게 글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피드백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전철 작가님의 어떤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기사라고 한다면 버스 기사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그 디테일한 묘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언제 한다든지 배차 시간을 교대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봤던 풍경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몇 줄이 들어가면서 이 주인공의 직업들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독자한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연상하면 아버지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제 그런 연결고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직업에 대한 묘사도 사실은 그 현장을 더 잘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여기서 발제에 버스 운전기사 A씨고 50세라고까지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이제 100% 남자로 설정을 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더 이렇게 상상력을 확장해 본다면 A씨 중에 또 여자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50세인데 술까지 드시고 운전을 했다. 그러면 사실 상황이 더 복잡하면서 뭔가 더 이렇게 왜 그랬을까를 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출발점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생각. 처음에 또 저희 얘기했던 그 다상량이랑도 연관이 됐었으면 더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여자 운전기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주어진 설정 하에서 상상하는 거는 정말 그 작가들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묘사에 따라 달린 거니까 좀 더 다음번에는 다양한 환경 내에서 또 진행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책 어떤 책인가요? 이번 주 책은 그 송준호님의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이라는 책인데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듯이 10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포켓북처럼 얇은 책인데 이 책을 갖고 저희가 이제 미션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읽고 그동안 본인이 썼던 글을 이 책에 어떤 나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면 좋은 문장으로 바꿔보셔라 라는 미션을 드렸었죠. 미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문장, 나쁜 문장에 대한 책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엔 전체적으로 책 제목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들이 잘못된 혹은 좀 군더더기가 많은 문장들을 어떻게 하면 덜어내고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예시들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문장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썼죠. 저희 TV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프로그램은 뭐뭐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썼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쓰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인데도 다가가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래어나 표준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조금씩 내용이 있는데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거 아세요? 혹시 그 카센터하고 이 차이점. 센터와 센터의 차이점이요? 네. 카센터와 카센터의 차이점.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끝에 있느냐의 차이인가요? 여기서 보면 이제 차를 모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내용인데 카센터는 빵꿀을 떼우는 곳이고 네. 카센터는 펑크를 떼우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큰 차이인데요? 네, 물론 여기서 우스갯소리라고 했지만 네. 그만큼 이제 이런 말 하나하나 쓰는 것도 뉘앙스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주어 서술어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걸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짜 처음에 진짜 많이 했던 실수예요.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요. 너와 미숙이가 헤어지다니 참 어리석다. 이 문장에서는요. 서술어는
어리석다. 네, 어리석다죠. 그런데 읽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미숙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약간 돌려차기로 얘기하면 이게 나경원스러운 문법이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너일 수도 있고 미숙일 수도 있고 네. 둘 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와 미숙이가 헤어지다니 너희들은 혹은 미숙이는 너는 이게 참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길게 쓰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를 서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6월 항쟁 그 무렵부터 이후 크게 달라졌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앞에는 6월 항쟁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에서 이 그는 굳이 이제 덧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렵부터의 뭐뭐부터도 그 이후라는 뜻에 똑같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을 갖다가 다시 다 잘라내면 6월 항쟁 이후 크게 달라졌다. 예, 아까보다 훨씬 더 말이 간결해졌죠.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이 70%가 한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하고 한자, 외래를 이제 섞어서 쓰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타고난 선천적 재능. 이때 사실 타고난 선천적 재능. 그렇죠. 네. 이미 선천적이란 뜻이 이제 모든 경험 이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을 뜻하니까 그냥 타고난 재능 혹은 선천적 재능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으면서 더 불필요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역전 앞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아, 그렇죠. 차갑고 냉담한 반응도 마찬가지죠. 냉담 자체가 태도나 마음씨가 차갑다는 뜻이니까 그냥 차가운 반응 혹은 냉담한 반응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더 있나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단어뿐 아니라 이제 구절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 그가 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는 것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 두 문장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 첫머리에 그가 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것도 앞에 이미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건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보자면 그는 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 그건 여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문장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고급 수준으로 가보자면 저희가 이제 꾸며주는 글 읽는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에도 이제 디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눈에 익숙해진 꾸민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통 죽은 비유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달덩이 같은 딸, 꽃처럼 예쁜 여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새로운 맛을 좀 비틀어서 줘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딸. 그렇죠. 예. 떡두꺼비 같으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이제 딸로 갑자기 그리고 달덩이 같은 아들. 아들이 얼마나 곱상하고 이렇게 입장하길래 이렇게 달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오히려 더 상상력을 자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들 이런 거 있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많이 봤던 그렇죠. 내용이죠. 차라리 좀 비틀어 보는 거죠. 고드름처럼 꽁꽁 언 손.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확 빠져나가면 겨울방학 시작되자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네, 썰물처럼. 예, 처럼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가을에 떨어진 낙엽만 황량하게 흩날릴 뿐이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 네, 그 문장을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살려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갔으면 거기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질까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상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이. 그렇죠. 자꾸 새로운 문장들, 새로운 표현을 내가 도전해 보면서 작가님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은 문장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찰력이 좋아지면 질수록 좋은 문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공감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그 사물이 되어볼 줄 알고
공감, 관찰, 사물이 되어볼 줄 아는 예, 거. 역지사지 해볼 줄. 역지사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감한다는 거는 결국 상대방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거니까 역지사지하고도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쓰는 법을 아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래도 이제 눈높이를 자꾸 높여야지 그 안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높아지니까요. 네, 마지막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한눈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뭐의가 참 많아요. 네, 이게 그 직역할 때 그 영어의 어부를 직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들의 신체의 특성. 예. 의자가 단어마다. 계속 들어가죠.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가급적 이런 내용을 의는 과감히 한번 생략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드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바꿔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의 신체 특성. 반복되지도 않고 깔끔하고. 네, 의자는 한 번만 번 들어갔죠. 네. 또 하나 컴퓨터의 키보드의 활용의 방법. 그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냥 컴퓨터 키보드의 활용 방법. 어. 그래서 의자를 빼도 말이 된다면 굳이 의자를 넣으면서 계속 문장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어가 필요한 거군요. 그럼요. 네. 일단은 쓰는 거는 많이 쓰는 것도 독자의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능력이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쳐낼 수 있는 것도 역시 또 작가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기존에 썼던 글 쓰는 거 고치는 거 말고 다른 미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작가가 되고자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내 주변에 그룹을 5으로 나눠서 인터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해보신 분들이 이제 그룹별로 제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지면 친지, 가족, 친구면 친구, 뭐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또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서 미션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이번 주는 주니어 과정도 미션이 같았어요. 그래서 따로 소개는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예고드렸던 작가 초대석이 시작됩니다. 저희 꿈꾸는 만년필의 첫 작가 초대석입니다. 네, 첫 번째 게스트시죠. 작가 소개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님 제 바로 맞은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제가 지금 책도 들고 있어요. 이제 끝나면 사인도 받으려고 저자의 성함이 김재자 욱자 선생님이시고요. 이번에 나오신 책이 삼국지 인물전이라는 책입니다. 네, 삼국지 인물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자님 소개하고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세요. 예? 목소리가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저희 또 이렇게 방송까지 참여해주시고 스케줄까지 조정하시느라고, 저희가 진짜 스케줄 잡기 정말 어려우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방송용 멘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방송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의 끝나시고 바로 달려오셔서 저희 이렇게 녹음실에 같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한테 질문 받은 게 이제 뭐 카톡으로도 받고, 그리고 팟빵 게시판으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또 궁금한 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궁금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삼국지 인물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 부제가 있습니다. 삼국지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인물열전이라는 부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을 삼국지 속에 인물들하고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의 그 내공이 굉장히 돋보이시는 내용이고요. 네. 이 책이 혹시 나오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됐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처음에 제가 이 완성된 원고를 쓰기 전에 짧게 글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양종근 코치님 앉아 계신데, 양종근 코치님은 제갈량이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짧게 2-3줄을 썼었는데요. 그 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랬었죠. 예, 굉장히 뭐 친구의 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몇 분 친한 백친 분들이 연재를 계속 해달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연재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분량이 조금 많아져야 네, 읽을 그렇죠. 내용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조금 이제 분량을 늘렸었어요, 그거를. 예, 늘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 글을 보고 계시던 서울대 조국 교수님이, 야, 이거 책으로 한번 내보자. 네. 라고 말씀하셨고, 출판사도 본인이 연결을 해주시겠다. 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이게 뭔가 나올 때 굉장히 그 유명 인사와 또 사회적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그 쓰셨던 내용이 그 예. 앞에 그 이제 소개말에 현재 그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 황건적의 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후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셨는데 예. 그 어떤 저자의 어떤 식견으로 그런 이유가 있으셨다면 말씀드리기 조금 이게 죄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말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나라가 네. 기울어지기 직전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걸 후환에 대비를 시켜보면, 그, 후환뿐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모순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폭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만국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황건적의 난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모순이 폭발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런 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건데, 이제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부패했고, 네. 그리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야 될 뭐 황제, 후환의 상황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런 위기 신호들을 빨리빨리 감지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본인 자신부터 능력이 없고,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간신들의 말만 채용을 해서 상황을 더 이제 악화시키죠. 네. 그리고 이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죠. 네. 뭐 당고에 난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말만 믿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기대할 게 없어지죠. 네. 그래서 본인들 힘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 불만들이 쌓이잖아요. 네. 불만이 쌓이면 첫 번째는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고, 네.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유언비어가 막 나돌고, 유언비어. 그렇죠. 그리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유사 종교, 쉽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에 네, 네.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후환의 상황인데, 그 후환이라는 말을 빼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그때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글 자체가 굉장히 그 현재 인물하고 대비하면서 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았었는데 예. 여기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순욱을 예. 최동호 검찰총장하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네. 쓰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일단은 단순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미지를 맞춘 거죠, 이미지. 네. 예, 이미지를 맞춘 건데 그게 뭐냐면 순욱이라는 사람은 조조를 주인으로 섬겼죠. 이제 자기 주군으로. 네. 그랬는데 본인 자신이 한나라 황실의 신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조조를 자기가 도운 거는 조조가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조조를 이제 도운 거죠. 주군으로 네. 삼은 건데 조조 생각은 딴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이제 야심가였죠. 그 한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순욱이. 네.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 길은 아니다. 예, 그렇죠. 나는 그 한나라의 신하다. 네.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고지점에서 조조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약받고 죽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세동호 전 검찰총장이죠. 네. 근데 이 양반은 그 우리나라 검찰총장이죠. 네. 이게 정권이나 뭐 집권 여당에 소속된 검찰총장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의혹 사건이죠. 예, 수사하면서 이제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인가요? 네. 이 양반을 이분이, 네. 이 양반한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지점에서 정권과 이제 집권 여당 과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정권과 집권 여당은 이제 어쨌든 자신들을 마음대로 최동욱이 움직여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원칙주의자였죠. 사실은 자진 사퇴하는 뭐 그런 수순을 밟았지만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은 그렇지 않았던 불명예 건데. 퇴진을 시킨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이거 행적이나 어쨌든 사약을 받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이 순욱과 닮지 않았나라고 해서 순욱과 최동욱을 연결을 시켜서 썼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 삼국지 자체에 대한 또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 사회를 또 바라보는 흐름에 대한 어떤 나름의 또 식견도 있어야지 또 이런 글을 또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인물 속의 이 평전 중에서 좀 그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뭐 삼국지 속 인물도 있고 뭐 현실 인물도 있다면 또 어떤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삼국지 인물 중에서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인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설을 제일 좋아하고 네네. 서설가 책에서는 손석희 네, 맞아요. 네. 앵커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손석희 앵커를 서설만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인물 속에서 서설을 이제 좋아하고 책에서 제가 이제 쓴 32분이죠. 네. 그분들 중에서는 제가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 네네, 있죠. 예. 네, 정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고, 이게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게 뭐 네. 또 글쓰기, 네. 뭐, 관련, 팟캐스트니까, 누구라고 거명을 일일이 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대놓고 비판한 분들을 빼고는 다 애정이 있습니다, 사실. 다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을 굳이 꼽으라, 네. 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세화 선생. 아, 예, 예. 예. 파리의 택시 운전이.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책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예. 어쨌든 홍세화 선생을 음. 가장 이제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원고를 쓸 때 제가 뭐 그 굉장히 다들 뭐 모든 챕터마다 제가 공을 들였지만 뭐 이렇게 이분한테만 또 공을 들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 이분이 추구하는 그 바가 이제 있어요. 예. 이 양반이 이제 추구하는 이상이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똘레랑스라든가, 네네. 관용. 그런 뭐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실 밑바닥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외된 계층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대중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홍세 선생님을 가장 네. 애정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욱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글을 쓴다는 것도 결국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또 수반되어야지 또 다른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그 독자들이 이 삼국지 인물전 보고 굉장히 많이 그 호응을 하고 반응을 주셨는데 그런 느낌 어떠셨어요? 받아보시니까? 그러니까 페북에 연재한 글을 사실 책으로 지금 써보는 거는 처음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처음인 거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이 글이 좋다,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네.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호평도 나오고 혹평도 나오잖아요. 네, 두 개씩 다 뭐 있죠. 괜히 좋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실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뭐 이따위로 매칭 했냐. 네. 말도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 누군데, 누군데, 어떻게. 얘하고 비교하냐. 이런 놈하고 비교하냐. 그렇죠. 네. 예, 그럼 혹평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는 이제 칭찬을 해주면은 기분을 좋아하고, 이게 좀 뭐 비판을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응을 처음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황당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러지? 예, 이런 반응 자체를 처음 이제 받아보니까. 네네. 예.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황당하고. 신기하고.
저는 그냥 이거를 뭔가 원고를 쓸 때는 제가 이제 뭐 의도를 갖고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페이스북에 처음에 쓸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패친 몇 분이 우리 재밌게 한번 네, 써봐라. 써봐라. 놀아보자. 네. 가볍게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쓴 거죠. 이게 재미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식이었는데.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 거다. 맞춰서. 예, 그냥 뭐 페이스북 메모하듯이 그냥 이렇게 쓴 건데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굉장히 황당했고요. 네. 지금 페이스북 독자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랬고 제가 이제 그야말로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까 네. 차리고서 보니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런 반응들이. 그럴 때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글쓰기 그러니까 원고를 쓰는 거죠. 원고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도 사실 또 다른 질문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게 뭐 김지혁 작가님께서 처음 쓰실 때 페이스북에 연재를 하면서 이게 그래. 책으로 엮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꿈만필 분들도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제 활용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공감이란 걸 주고받고 정보란 걸 주고받기 시작하신 단계거든요. 그렇죠. 이 작가는 그 앞으로 만약 글을 잘 쓰고 싶다면 SNS를 어떤 도구로 보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게 중간에 제가 한번 드렸었던 그 질문들이었는데요. 이 페이스북 말씀하신 거가 좀 연관이 돼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멋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사는 게 좀 단순해서 제가 뭐 멋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예, 그럼요. 개인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연습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연습장이요. 네네. 예, 연습장인데 개인적인 연습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연습장 예, 정도로 활용을 합니다. 공개 노트 같은 개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뭐 양코치님이하고 저 패치니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뭔가를 막 정리해가지고 네.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네네. 신변 잡기를 쓰든 아니면 정치적인 글이든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네. 제 마음대로 막 쓰면 반응이 오죠. 네.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패친이죠, 패친. 네네. 독자라 그러기엔 조금 제가 명구스럽고 이제 패친들 이런저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제 글이든 아니면 뭐 제 생각이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을 뭐 제가 잘 쓴다고 하기는 참 정말 죄송한데 글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 생각을 갖고 계신 이제 분들이 계시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아무 말이나 그냥 네. 생각나는 걸 막 써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140자로 뭐든 다 줄여야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돋보이게 하려면 뭔가 막 그야말로 그 생각을 집약시켜가지고 네, 함축적으로. 예. 네. 함축적인 표현도 그냥 함축하면 안 되고 뭔가 또 보이게 네. 특이해. 막, 예, 네. 탁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재능은 없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어쨌든 사람마다 뭐 이건 취향은 다르니까요. 정해진 숫자에다가 자기 생각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죠? 예, 그거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연습을 하는 것 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저희가 뭐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재가 넘어왔었는데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잘 쓰려면 그 뭐 네. 다독, 다상량, 다작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뭐 가리키고 배우고 하는데 뭐 김지혁 작가님 생각에는 이런 게 맞는 건지 뭐 다른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는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글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네.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써야죠. 네.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많게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읽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냐 없냐만 갖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쓸 수 있죠. 책을 안 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저기 한 게 책을 읽지 않고 이제 글을 쓰면은 네. 공감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음. 독자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 책 안에는 네. 무슨 글쓰기 교재처럼 뭔가 이제 뭐 독자한테 뭐 공감을 얻으려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나타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 들어 있다고요.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책은 읽어야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고 요즘 연결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독다작 다상냥이라는 네. 그 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그 해석을 하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네. 기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많이 읽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네. 자기 기준에 그냥 뭐 책을 손에서 뭐 계속 뭐 계속 이제 손에서 이제 떼지 마라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책을 가까이 하고 그 정도만 많이 본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도 계속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말에 묻힐 수 있다고요. 이 말의 권위에 다독다작 다라는 말에 네. 자기가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네. 그리고 다짝이라고 많이 쓰라고 해서 자꾸 분량을 얘기를 어쨌든 분량을 많이 써라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분량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무슨 말이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예, 뭔가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 내가 지금 글을 써야 된다. 뭔가 주제를 갖고 뭔가를 막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갇히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툭툭툭툭툭 그러면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스파링 할 때 그 권투하는데 관장님한테 가끔 혼나는 게 뭐냐면, 한두 번 원투를 던져서 다 맞추려고 한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경기를 풀려나가려면 잽을 계속 던지면서 상대방도 흐트러뜨리고, 교란도 시키고, 자꾸 분위기를 잡아 나가다 보면 거기서 그렇죠. 기회가 생기고 한두 방이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한두 번 쓰는 걸로 다 그거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인데. 갇히는 거죠, 자기가. 네.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된다. 책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에 갇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토를 갖고, 뭐 지금 양코치님 말씀에 뭐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막 모토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밀어서 기준 아닌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글을 잘 쓸 수 있다, 잘 쓸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합니다. 여기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세상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삼국지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인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신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다 흐름을 알 수 있냐?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시다면. 참 단순합니다, 저는. 라고 말씀드리죠.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왕도가 없고요. 뉴스 봐야죠. 뉴스를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은 안 본 지가 꽤 돼서. TV를 안 보고 뉴스를 보시는군요. 예,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네요. 네. 예. 뉴스는 어쨌든 보지는 않지만 뉴스를 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렇죠. 일단 그걸 알아야죠. 네. 그리고 신문.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네. 신문 보고, 유명인들. 네. 유명, 무명을 갈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유명인들. 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예, 그런 양반들 칼럼 같은 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어요. 현재. 네. 그렇죠. 현재를 알 수 있고,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역사서. 이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역사서. 또 이제 책이랑 연결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역사서는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학계에서 학계에서. 명망이 좀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저술, 그 전공을 불문하고 네. 저술들을 읽으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예. 미래를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는 뭐 어차피 50대 50이기 때문에 예측을 어쨌든 뭐 최대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신문 잡지를 봐서 현재를 알고 잡지나 뭐 뉴스 역사서나 이제 저술을 통해 갖고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네.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 안에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측이 그렇죠.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상황도 다르고 옛날하고. 하지만 이제 큰 틀거리나 흐름 같은 부분은 비슷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네. 역사에 대해서 아마 그 꿈마필 작가님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글 쓸 때 막 다 계속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좀 슬럼프도 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글 쓸 때 만약 슬럼프가 온다면 이렇게 극복한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근데 슬럼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글을 계속 써 나가다가 글이 멈춰버리는 게 아마 슬럼프가 네. 아닐까. 더 이상 잘 안 써진다거나 예. 막 자꾸 잘 되고 있었는데 나고. 갑자기 막 글이 서버리는 거죠 이게. 네네. 좀 저 같은 경우죠. 네. 네, 그럼요. 네. 항상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슬럼프가 왜 오는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워낙 자주 오니까. 네, 저는 되게 자주 옵니다. 이제 슬럼프가. 슬럼프는 이제 최초에 제가 이제 이제 뭐 어떤 책을 쓰든 뭐 원고를 쓰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목적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방향을 정해놓고 뭐 이런 방향으로 써야지 뭐 그런 것도 정해놓고 그다음에 단어 선택은 이렇게 해야지 까지 다 이제 정하잖아요. 쉽게 쓰자 어렵게 쓰자 뭐 이런 것도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독자층을 약간 이제 그야말로 수준을 조금 낮출 거냐 네, 네. 높일 거냐 이런 거를 다 정해놔요. 정해놓고 이제 글을 쓴다고요. 근데 글을 쓰다가 멈추는 이유는 그 최초에 제가 계획했던 게 흐트러졌을 때. 흐트러진다는 말은 뭐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예. 더 많은 대상을. 더 많은 대상이라기보다는 더 잘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쓰더라도 막 쉽게 막 처음에는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는 제가 그 이상의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맹자 같은 거 갖고 제가 글을 쓰면 그냥 맹자 개념만 어쨌든 모르는 분들 많을 테니까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막 욕심이 나오는 거죠. 욕심이 나서 자꾸 더 쓰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생각들이 계속 가다 보면 전문가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글이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수준을 다시 낮춰서. 수준을 낮춘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먹었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계속 자기 암시를 걸어요, 저는. 초심으로. 예, 실제로 자기 암시를 막 걸고 입으로 막 외우고 그래요, 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바보같이 중얼중얼 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뭐 쉽게 쓰자. 네네. 끊임없이 그거를 되뇌고요.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글이 안 가니까. 그리고 바로 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써요. 그냥 탁 덮어버리고 하루 이틀 그냥 하루 이틀 날린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글을 안 써버려요. 안 쓰고 계속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처음에 집필을 처음에 마음 먹었던 의도 그 의도를 계속 시를 하자. 그 생각으로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반짝 탁 느낌이 온다 그러잖아요. 탁 돌아와요 머리가. 예. 저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김지혁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이런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처음 책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책 쓰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정말 책을 쓸 수 있는 겁니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한테 사실 이 질문 너무 거대하고 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냐 없냐라고만 따지면은 있어요, 그는. 네. 당연히 있는데, 네. 그러나 네. 제가 이제 책을, 뭐, 여기 옆에도 이제 작가님 계시고, 뭐, 코치님 계시지만, 책을 다 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책을 몇 권을 내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책을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는, 자기 원고를 써가지고 뭐 출판사에 투고를 한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본 적 없지만, 출판사에 다 컨택이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다, 글을 썼었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출판사 컨택하는 게 어려운 거지. 책을 쓴다는 거는 쉽죠. 까놓고 말해서. 네. 네, 쉬워요. 근데 왜 어렵게 느끼냐 하면은, 네. 일단 자기 글솜씨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네. 책을 내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저 사람 작가네. 라고 하는 그 타이틀. 네. 거기에 눌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다, 제 주위에도, 글을 잘 쓰는 후배들이 정말 많은데, 네. 저는 기분은 좋아요, 당장. 형은 정말 대단해요. 뭐, 듣게 해야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듣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게, 그 친구들의 재능을 알거든요. 잘 쓰는. 잘 쓰죠. 네. 실제로 저보다 잘 써요. 제가. 그러니까 뭐 잘 쓰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씁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걸 안 써봤으니까 그렇지, 책을. 네. 해보면. 하면은 돼. 일단 앉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거칠게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주제를 정하죠.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제 써야겠다. 그다음에 목차를 짜고 뭐 지면을 뭐 분배를 하고 그래서 채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안 써보신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나름의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짜고 목차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게 대중들의 공감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대중의 공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일단 내가 책이든 뭐든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네. 공감을 얻느냐 마느냐 그리고 저 작가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앉아가지고 하면 돼요. 앉아서 하면 된다. 일단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해야지 생각을 하고 쓰면 돼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연결된 그 질문이기도 한데, 예. 그럼 좀 대중하게 아까 말한 인기가 뭐 공감을 얻고, 뭐 대중의 예. 공감을 얻는 건 좀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은 많이 또 대중에게 그런 어떤 공감을 얻으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글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굉장히 지금 앞에서 곤란해하고 계세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한 건 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굉장히 뭐 대중적으로 막 인기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 한 발 슬쩍 빼셨습니다, 지금. 한 발 빼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제 성질을 아시잖아요. 저 솔직하고. 네. 글쎄요. 인기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모르겠고, 대중적인 글 쓰기를 과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은 기준이 문제가 되죠. 어디까지를 대중으로 봐야 되냐.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네. 이제 보통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출판사 분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실래나, 이거? 아닙니다. 자퇴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학력 수준으로 따지잖아요, 만약에. 학력. 학력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졸업. 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서, 재밌네? 뭐, 또는, 이거 읽을만 하네? 네. 재미랑 별개로, 읽을만 하네? 나한테 뭔가 좀 얻어지네? 머리가 꽉 차는 것 같네? 요러면 요게 이제 일단 대중적인 건데 일단 그거를 기준이라고 일단은 치고요. 그 기준이라 치고 이제 써야죠 글을. 네. 우리나라 학력 수준으로 고조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읽고 뭐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중학생 정도로
수준 정도로 맞춰서 글을 써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뭐 부탁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글을 쉽게 써야죠. 그렇죠. 쉽게 쓸 수 있어야지. 그렇죠. 대중적인 어떤. 그러니까 쉽게 쓰려면 쉽게 쓰는 거에도 이제 방법, 뭐 어떻게 쉽게 쓰냐. 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문학을 전공을 하니까 만약에 맹자라는 책을 갖고 글을 쓴다고 제가 치면 일단 그 텍스트를 장악을 하고 있어야죠. 네. 누가 무슨 질문을 이제 물어봐도 그렇죠. 그 대통령 분야에 내가 예. 갖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 지식은 기반으로 갖고 하고. 있어야 쉽게 쓸 수 있어요. 예. 갖고 있어야 쉽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글 쓰기로 들어가는데 단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어는 그야말로 어려운 한자어 같은 거 좀 빼고. 네. 제가 한문학과인데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정말 예. 근데 어쨌든 그 남들이 말하는 어려운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예. 그런 단어들은 좀 되도록이면은 이제 지양을 하고 적폐 같은 단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뭐 폐악질을 일삼는다 또 그런 것도 사실 좀 실제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뭐 저열을 하다 그런 단어, 뭐 그런 류의 그런 단어들을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쉬운 우리말을 쓰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이 스타일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글은 짧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짧게. 짧게.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그 글쓰기의 예. 노하우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 이 마지막으로 좀 글을 쓰고 싶으신, 그러니까 책 쓰기를 꿈꾸는 분들한테 좀 예, 김지영 작가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제 말이 모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글쓰기는 어려워요. 예. 글쓰기를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작가는 자기 펜에다가 자기 골수를 묻혀가지고 글을 쓴다. 예. 그런 말을 뭐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글쓰기 명언- 고통을. 예, 이런 명언을 제가 생각해 쓸 리는 없고요. 누가 이제 제 친구가 제가 한참 연재하면서 네. 그 삼국지 인물전 연재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말도 있던데. 네. 그래서 그 말이 어쨌든 글쓰기는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글을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 글을 처음 쓰는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인정한다 그러면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어렵다고 마음을 탁 놔버리고 네. 아 원래 이거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아, 네. 예, 없는 거구나. 편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써봐야 돼요. 그런 네. 무슨 말이든 써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글을 처음 쓰는 분들은 이제 눈높이는 있단 말이죠. 네. 자기가 여러 봤으니까. 이쪽저쪽 봐서 눈높이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당장 쓰면 안 돼요. 이게 네. 되겠어요? 갑자기? 그렇죠. 스텝만 배우는 이제 군도 초보 한 일주일짜리 초보가 막 유깅, 더킹 다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어렵다라고 그냥 마음 툭탁 놔버리고, 그리고 수준 같은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무조건 뭐든지 네. 쓰세요. 네. 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뒤돌아 봤을 때, 내가 뭐 이런 글도 썼네.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면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분명히. 네. 예. 어쨌든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무슨 말이든 생각나는 대로 계속 써보기. 네.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그렇죠. 대신에 그만큼 앉아서 열심히 써보고 그렇죠. 네, 지금 내 수준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렇죠. 시작하면서부터 예. 쓰기가 되지 않겠냐. 그럼요. 네, 알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김재욱 작가님 모시고 글쓰기 그리고 김재욱 작가님 신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통을 위해서 김재욱 작가님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김재욱 작가님 그 페이스북 주소 facebook.com/한 다음에 체육.kim CHAEWOOK.KIM 이쪽으로 들어와서 더 많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초대석 첫 번째 게스트로 저희 영광입니다. 김재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미션 책 소개. 다음 주 미션 책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주 책은요, 손석춘 씨의 신문 읽기의 혁명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 책 제목만 들으면 이 책 읽고 나면 신문을 진짜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신문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책을 보지 않고 신문을 읽었다고 하지 마라. 저는 그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신문을 읽어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스크의 의도, 편집장의 의도, 그리고 신문의 의도라는 게 그 안에 배치라든지 기법, 광고 넣는 거, 글자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도를 알고 신문을 읽는 것과 사회적 어떤 텍스트를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문 읽기의 혁명은 다음 주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고요. 이 책 이외에 다른 책 한 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리더십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다. 정치라는 게 나하고 좀 먼 이야기 같았는데 삶과 죽음과도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꿈만필 미션에도 같이 한번 또 소개를 드려서 그땐 더 세부적인 미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책 소개만 드리고 이 시기에 참 적절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박상훈 씨의 정치의 발견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발견.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가요? 네, 이 저자가 지금 이제 주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보고 피하지 않고 한번 그 담론을 얘기를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강의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쭉 했었어요.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 5강 해갖고 정치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정치의 기술이나 실천의 기술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배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이성과 말의 힘에 대해서 큰 담론,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치우친 이념의 개념이 아니고 정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해서 제가 박상훈 씨의 정치의 발견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옹호하고 싶은 분들도 어떤 쪽을 택하시든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가볍게 쓰여지면서도 그 안에 내용들은 절대 가볍지 않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잘 쓰여진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책 소개는 정치의 발견, 박상훈 저자가 지으신 거고요. 자,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꿈꾸는 만년필 하시는 분들한테 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트위터 하시면 팔로잉이란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고 싶은, 정보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그걸 이제 붙으면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멘션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트윗 계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맞춤법 지적봇이라는, 그러니까 맞춤법 소녀라는 이 트위터 계정이시거든요. 맞춤법 진짜 잘 아는 소녀인가 봐요. 네,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팔로우하면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루에 한 4-5개씩 꾸준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계정 중에 하나고요. 계정이 골뱅이 한글 밑줄 하고 DOUM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HANGEUL 밑줄
DOUMI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을 말하실 때보다 영어로 말하실 때 더 발음은 또이또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더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예, 그 트위터에 맞춤법 소녀라고 검색해 보셔도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